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네, CBS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오늘도 중요한 분 3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터져요?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큰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도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영상 준비돼 있죠? 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네, 이렇게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또 어제 곧바로 또 재판 일정까지 잡혀버렸습니다. 저도 좀 약간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 이 상고심 결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한 줄 평으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당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여당 아닌데. 네. 여당이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수당. 네. 네. 이렇게 편파적으로 또 저희 네. 대선에 관여해 주시면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여당 됐네요. 네. 이미. 아니 좀 진짜 한 줄이니까 비상식적인 판결이고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성급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 죽이기 판결이다. 뭐 일단 한 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필 규정이죠. 뭐. 사필 규정이다. 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께는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떠나서 일단 절차적 문제가 네.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한 줄 평 남겨주셨는데, 지금 국제 이슈 살펴보고 정치 전에 경제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 이야기 하니까 시청자, 청취자 반응도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 사건들, 대형 이슈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판결 사실 파기환송했고 이제 파기환송심 열리는 거니까 이게 대선 전에 뭐 확정이 되겠냐? 확정되긴 어렵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지 않습니까? 법률가분도 계십니다만. 근데 또 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확정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상식적이거나 선례에 비추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논의를 하는 게 더 이상 힘을 얻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할 거라고 염두에 둔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비상식적인 수준이나 그래도 법률은 지킨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6월 3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뭐 불법적인 절차로 너무나 그 조속하게 처리를 한다, 아예
뭐 상고 기간이나 뭐 상고유서 제출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무효인 판결이라 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어떠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비상식적인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대부분이 이번에 그동안에 사법의 정치화 내지는 뭐 정치의 사법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은 700여일이 넘게 걸렸어요. 원래 1년 내에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질질 끈 것도 문제거니와 2심 판결에서 백현동 부분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한 것들이 이것은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제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현장을 봤었는데 여기다 명찰 이재명이라고 달고 판넬에다가 다 준비해 와 갖고 백현동이 얼마나 협박을 받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도 민주당 의원이 하셨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심 판결은 명백하게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것은 정치인이나 법원이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동안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혹은 유력한 정치인들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판결을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준엄한 질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굉장한 부담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1심 판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너무 오래 걸린 것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잘못했죠.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2심 판결의 전부 무죄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다수가 동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냐?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4월 22일 날 대법원에 재판부 배당이 됐거든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됐다가 그날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4월 22일 날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관 12명 중에 어느 누구도 기록을 보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날 배당되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기 때문에 기록을 전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첫날 심리를 했어. 그날 심리는 어떻게 뭐 이 사건을 어떤 스케줄로 심리를 진행하고 언제쯤 선고를 내리자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를 받아들이는 결정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4월 23일 날 하루 쉬고 4월 24일 날 심리를 또 열었는데 뭐 대단히 이례적이긴 하죠. 전원 합의체 심리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해 왔는데 네. 그건 뭐 법률에 정해진 건 아니고 관례니까 내규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례를 깨고 뭐 하루 쉬고 두 번째 심리를 연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지막 심리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판결 선고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가 좀 넘어요. 7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기록 보는데 숙달된 대법관들이라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저도 법조인 된 지 30년 됐습니다만 아니 그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6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봐. 그리고 24일 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네. 10명은 파기, 2명은 상고 기각 의견이 이제 판결문에 표시가 됐는데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법원은 그런 권능이 있죠. 하지만 그 권능에 권위를
받으려면 절차를 지켰어야죠. 절차. 이건 너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절차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신속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원심을 파기하려면 오히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외관을 네. 갖췄어야죠. 어허. 신속하다는 거 왜 그거 말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졸속이라고 네.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저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대통령이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관은 실제로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자 추천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은 전부 다 다수 의견을 냈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소수 의견을 냈다. 우연히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그 소수 의견을 보면 진짜 저희 표현으로는 독립운동한다라는 심정으로 다수 의견보다 훨씬 더 상세한 의견을 냈거든요. 이 말은 너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진행됐다라는 건 그 자체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8대 0이 의미 있다고 본 거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것이든 우리 사회적으로 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이라면 최소한 그런 임명권자하고 관계없이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다라면 저희도 정치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절차도 졸속이라고 보고 내용 자체도 이건 너무나 대선 개입의 의도라고 보인다. 왜 그러냐면 노태학 대법관이 이 기피하게 했다라는 건 이건 중앙선관위원장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선거하고 관련 있는 재판이다라는 거는 다 전제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회피를 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절차적으로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보고 8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며칠 만에 썼다? 제가 법조 경력이 30년은 안 되고 20년 되는데 제가 봐도 저는 대법원이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권위를 잃을 어허. 역사적인 사건이 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네. 첫째,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은 정치적이고 2명은 객관적이다라는 식의 전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정치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분이 판결문을 썼어요. 그리고 8대 0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시위하시는 태극기 시위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너 국민의힘 추천으로 갔는데 너 헌법재판관 너 우리를 배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판결이 배반이 아니라 그 객관적이고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2명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패널들 사적에서는 백현동 그 협박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라고 대부분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머지 2분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임명한 2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그게 일반 상식에 어긋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더 정치적이었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수 의견은 정치적이고 그 소수 의견은 뭐 독립운동하듯이 뭐 진실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은요.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법조인들 중에서 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700 며칠 동안이냐 계속되고 2심 판결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저게 뭐가 논란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그 시기가 굉장히 짧은 시기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이 졸속 심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좀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죠. 이 사건이 있다는 것과 어떠한 발언 내지는 뭐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논란이 됐던 사진을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 기사 보고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기록상에 현출된 증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라도 성남시와 국토부 간에 오갔던 공문의 내용이라든지 경과에 대한 증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이 맞다 틀리다 그건 대법원의 권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법원의 결론이 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동의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절차는 지켰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4월 23일 하루 만에 6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거는- 하루만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아니 시간상 스케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4월 22일 저녁 때부터 한 잠도 안 주고 안 자고 다 봤으면 기록을 그러면 48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4월 24일 날 최종 심리가 있었으니까 48시간 아니라 480시간이 주어져도 그 많은 기록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 평의가 열리고 그 전원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두 번째 회의가 열렸을 때 그분들이 모두 다 읽고 결론까지 내려서 그다음에 그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기록을 안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24일까지 하루 사이에 다 읽고 와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다 읽잖아요, 자기가. 그날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자, 4월 법관들이 집에 다 기록 가져와서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심리를 20 더 해야죠. 심리를 했어야죠. 그렇죠. 4월 24일이 예. 마지막 심리였어요. 그날은 각자 결론을 얘기하는 자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5월 1일은 선고만 했지 심리는 그 사이에 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평일한 게 24일이라는데 24일 전에 대법원 판사들이 각각 그렇게 스스로 기록을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다수의 판사들이 따를 수 없게 재판 진행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려면 최소한 판사들한테 통상적인 사건만큼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줬어야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 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저는 결론에 거기에 두 명 분에 동의하지만 결론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동의하려면 최소한 절차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 다수 의견에 아주 이거는 강하게 반발을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소수 의견이 나오진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소수 의견 없이 다수 의견으로 모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헌재 대통령 파면의 8대0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을 쪼개게 하는 식으로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그분들이 하루 만에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대법관들이 적어도 그 기록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기록과 증거 검토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최장시간을 봤다고 해도 48시간이에요. 근데 자, 6만 페이지가 넘는 걸 48시간 안에 다 보려면 시간당 몇천 페이지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기록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의 판결문을 쓴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라면 판사들이 적어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하고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또 다수 소수 의견을 결정문을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판결문이. 그래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이례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있었나, 굳이 그런 논란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게
제 주장이 요지입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기록 검토 등을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또 외롭게 예, 반박을 또 해주고 계신데 외롭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어떤 절차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판결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 누군가 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정해서 대법원이 따라온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연 대법원이 왜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청취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는 게 이제 외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래도 뭐 대법관들의 절차적인 회의 진행이라든지 전원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는 저하고 생각을 갖도록 강요할 수는 없죠. 10명의 대법관이 저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그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 진행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과도하게 이례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거는 대법관들의 생각이 이 부분은 원심 파기를 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1차적인 의견이 있었을 때 그거를 신속하게 관철하려고 끌고 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대법원장이 그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장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거나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에 대해서 원심 파기를 내리는 것들은 그 누가 봐도 국민 감정, 국민들이 바라보는 아주 상식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지금 이제 하루 만에 봤다라고 그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워낙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았고 2심이 끝나자마자 이것이 뭐 대법원으로 간다는 것들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그날만 봤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혹시라도 이분들이 우리가 보면 판결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이미 이렇게 자기들한테 어차피 대법원으로 넘어온 것이 뻔한 사건이고 이렇게 워낙 민감한 사건이면 본인들이 다 검토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내려졌길래 왜 이것이 논쟁이 되는 거냐라고 제가 대법관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고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문 내용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다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법관들이 좀 그런 절차나 없이 법적 절차 없이 그냥 하루 만에 그것을 보고 결정했다는 말들을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대법관님들은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가신 분들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4월 22일 이전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이미 보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대법원 아니라 어디 지방법원에 있는 그 기록을 맘대로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배당도 안 판사도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아니면 기록을 봐서는 안 돼요. 기록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4월 22일 날 처음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결론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대법관들이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거고 저의 생각과 대법원의 판단이 틀리다고 해서 내가 대법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또 대법원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게 아까 이 김정혁 최고위원님은 대법원의 용기를 봤다라는 말씀하셨고 처음에 또 반면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는 뭐 진행해야 한다, 진행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건가요? 음. 아니 뭐 공식적으로 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어. 이제 개별 의원들이 그런 이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탄핵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절차를 뭐 졸속으로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아까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판사도 탄핵을 한 선례도 있고 소추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아직은 뭐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되는데 법원 내부의 일이라 밖에서는 의심과 추정은 할 뿐인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법사위 같은 곳에서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분들을 불러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대법원 판결 나온 직후에는 뭔가 당 내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입지에 약간 좀 영향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좀 있었는데 현재 뭐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현재로서는 글쎄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뭔가 판이 바뀔 수 있다,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 많은 분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아 괜히 엉뚱한 사람 생사람 잡았네. 그런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 이제는 끝났네 선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의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양형의 그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니까.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 그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정말 제가 보기엔 놀라울 지경이에요. 어. 첫 번째는 뭐 민주연구원에 있는 어떤 분은 "삼심제를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뭐 "삼권 분립을 없애야겠다." 사법부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다음에 "다 탄핵해 버리자." 네. 이런 얘기는 그냥 국가를 불능화시키자는 어허. 그런 얘기나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결국은 최상목 네. 예전 예 분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옛날 사람이라 예. 최상목 그 대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그래서 탄핵 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아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총통제 국가 하에서는 이런 어허.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가 자기들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고 총통제 국가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의 교체 가능성은 제로, 아. 0%입니다. 왜냐? 그래요? 일단 6월 3일 전에 대법원 판결은 뭐 유죄 확정되는 건 불가능하고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죠. 왜냐? 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엔 처음에 1심이 선고되기 전에 뭐 서초동이나 여의동에서 얘기했던 게 유죄가 되더라도 뭐 100만 원 이내 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대부분 봤죠. 지금 생각해 보면 위중교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봤던 게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유죄였다 무죄였다가 뭐 다시 유죄가 되고 이런 사건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말고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외부에서 걱정해 주시는데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쟁하는데 "야 너네 장수가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바꾸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나. 어허.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이기니까 아파도 이긴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달리기에 비유한다고 하면 네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한 50m쯤 앞서 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안 정해졌고 네, 지금, 오늘 정해지죠. 예, 출발선에서 이제 몸 풀고 있어요. 아, 몸 푼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50m 앞서 가 있는 네.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본선 전략을 썼죠. 이른바 중도 보수 확장 어허. 전략을 썼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내란 때문에 벌어지는 보궐선거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50m 앞에 가 있는 건 맞는데 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50m 앞에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네. 두 손이 묶였어요. 손이 묶였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손이 자유로워야 예. 빨리 뛸 수 있는데 예. 손이 묶인 거죠. 어. 왜냐하면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예. 하나는 아무래도 파기환송이 안 된 것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단 5월 15일 날 재판 기일이 정해졌어요.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선거에서 그게 호재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손이 묶인 거지 네. 발이 묶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아까 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예. 네. 발이 묶였으면 꼼짝없이 50m 앞에 달리고 있다가도 질 수밖에 없죠. 역전 예를 당하죠. 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했으면 발을 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뛸 수 없게. 그거는 아예 실격되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 약간의 핸디캡이 생겼을 뿐 그래도 여전히 50m 이상 앞질러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뭐 사법부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대법관을 이 기회에 30명 내지 100명으로 늘려서 10명을 완전히 소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이게 발이 묶였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어허. 주장이지 안 그래도 지금 네. 앞서 달리고 있는데 좀 그리고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선거 참모라면 말리고 싶어요. 예. 말리고 싶다.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요. 네. 그 읍소 전략이 아니고 네. 두드려 패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누구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국민이죠. 뭐 국민도 국민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어허. 우리가 힘이 세니까 아.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 이게 저희 정말 억울합니다. 예, 이게 예, 아니고 뭐 뭐든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네. 어디 감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아하. 라고 하면서 밑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쟤들 뭐 박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왕조 시대 절대군주 시대에 네. 있었던 그 양상이 그대로 보여져요. 보면 뭐 왕이 뭐 잘못했으면 네. 밑에 있는 신하들이 폐하 그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죠. 이게 아니라 네. 어디 감히 우리 폐하의 잘못을 저놈을 어떻게 하십시오.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망했거든요. 아. 국민의힘도 그러다 망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예. 쓴소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신윤이라는 분들이 가서 뭐 같이 술 마셨다는 얘기만 했지 대통령한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한동훈 대표 혼자서 계속 얘기하다가 아하. 밑보여 갖고 저 독대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홀대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망했다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오늘 또 후보 대선 후보 결정되고 또 대선 운동 과정에서도 어떤 모습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국민들이 또 국민들의 판단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네. 부활할 겁니다. 예, 저희는 뭐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확신하시나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저렇게 상황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 제가 저희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안 좋습니다. 아니 뭐 상황이 무슨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선거를 치릅니까?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민초들이. 아니 그리고 일단 부활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힘은 죽지는 않고 지금 좀비 상태예요. 어우, 부활을 할 좀비.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죽었어야 부활을 하는데. 아하, 네.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 후보 선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네, 일단 광고 듣고 잠깐 식히고 다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 선고된 날, 와, 파기환송이 됐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정의가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고 뭐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정말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그날인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도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니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냈다.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왜 사표를 냈지?
그랬더니 중간에 또 일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민주당이 또 탄핵시키겠다. 그런 절차를 또 밟으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나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행정부 서열 4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도 민주당에게 먼저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시도는 왜 한 거예요? 원래 탄핵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 원래 진행 탄핵 중이었나요? 소추를 어. 했었고 법사위에 회부돼서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죠. 탄핵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빌미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뭔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식의 명분을 줄 것 같아서 네. 기회를 보고 있던 차에 그날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니 네.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상설특검 임명도 하지 않았던 최상목 대행, 게다가 비상계엄 때 대통령한테 쪽지도 받고 해서 이분이 과연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의문이 되고 있어서 네. 이분 입장에서는 정권이 유지돼야지만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다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 어허. 과연 권한대행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근데 또 마침 그날이다 보니까 네. 그날 혹시, 예, 한덕수가 사퇴를 한 날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나와서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제는 힘을 좀 써야겠다. 이래서 일종의 화풀이성 절차 진행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이건 또 편파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견이신데 김종혁 이제 최고께서 이제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경제를 앞세우네 민생을 앞세우네 하는 거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사퇴를 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대미 통상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외교 통상과 경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나와서 대통령 돼서 해결하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는 놔두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니 말로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경제부총리를 탄핵시켜갖고 지금 교육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 놓은 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식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라고 분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얘기 나왔잖아요. 출마 선언도 했고 또 본격적인 정치 행보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출마 선언 준비됐으면 잠깐 듣고 올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소리에 힘이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무총리 재직 시절과 좀 다른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떠세요, 김용남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물론 뭐 현실 정치는 해봐야 되는 거고 지내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실적으로는 국힘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높아요. 뭐 그렇게 판을 계속 짜 왔으니까요. 다만 한덕수 후보는 역대 대선에 나온 후보 중에 가장 명분 없고 한마디로 웃기는 후보예요. 웃기는 후보다. 도대체 출마 명분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근데 후보가 명분 됐는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현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 쪽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리고 본인의 출마 선언 자체에 논리적으로 충돌해요. 가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출마 네네. 선언이에요. 자, 28년에 개헌을 통해서 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분권을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저 개헌 내용은 보면 예. 28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은 날 실시하고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바꿔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권력을 한쪽에 매번 몰아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 당선되는 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어떻게 견제와 균형, 네. 분권을 얘기해요? 저런 네.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더 이상 심한 말을 하기는 어렵고 저런 네. 멍청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대통령과 항상 여소야대가 돼야지 그게 민주적인 겁니까? 견제와 균형이요. 아니 여소야대가 될지 아니면 여당에게 더 힘을 실어줄지는 대통령과 그 당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4년 중임제 합니다. 우리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게 개헌의 핵심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임기 4년 정확하게 딱 중간 2년 됐을 때 중간 선거 실시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네. 잘했다 하면 여당에게 표를 더 몰아줘서 네. 더 신받고 하게 하는 거고 안 되겠다 하면 야당에게 몰아줘서 견제하도록 예.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판에 이제 뛰어들었고 이제 직접 선수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어떤 평가, 앞으로의 예상 또한 국민의힘 김종혁 또 최고위원의 어떤 전망과 예상 이것도 함께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짧게 네.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금 판이 누가 보수 후보가 되더라도 윤 어게인이다. 윤어게인이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네. 정부의 국무총리 한덕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이 세 후보 중에 한 분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윤 어게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6월 3일 날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하려고 해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저희 당에 있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는 전혀 다른 후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게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박받고 쫓겨난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계속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주말인데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